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테이블에 모신 분은 철학의 지도를 통째로 바꾸어 놓은 사상가입니다. 경험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다. 이 말로 철학사를 반으로 갈랐다고 평가받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오늘 저자와의 대화는 그의 대표작 순수 이성 비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칸트 선생님, 이 책 정말 유명한데 사실 엄청 어렵기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책을 한 문장만 읽어도 이건 무슨 말이지 하고 덮는 독자들이 많은데요. 먼저 이 책 왜 쓰신 건가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쉽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그만큼 절박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근거 위에 있는가? 그리고 순수한 이성, 즉 어떤 경험에도 기대지 않은 이성이 정말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순수 이성 비판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당시 유럽에는 두 가지 철학의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경험만이 지식의 근거라고 본 경험론, 다른 하나는 이성만이 참된 진리를 안다고 본 합리론이었죠. 저는 이 두 입장을 모두 비판하면서 동시에 둘을 통합하려 했습니다. 이 책의 목표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밝혀보자는 겁니다. 이걸 저는 이성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재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성에 대한 재판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책 제목이 비판인 이유도 그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비판이란 흔히 생각하듯 반대한다거나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비판을 능력의 경계를 정한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는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겼는지를 따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법이 어디까지 유효한가, 어떤 경우엔 통하지 않는가를 규명하는 일이죠.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이성만으로도 어떤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반드시 감각과 경험이 뒷받침돼야만 알 수 있는지를 저는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책의 구조나 구성 방식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책이 전개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책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험적 감성론, 둘째는 선험적 논리학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먼저 우리가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엔 그렇게 받아들인 정보를 이성은 어떻게 정리하고 판단하는가를 분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본다고 할 때 감각이 먼저 사과의 색깔, 모양, 냄새를 받아들이죠. 그걸 우리가 공간과 시간 안에서 받아들이는 걸 감성이라 하고, 그걸 판단하고 의미를 붙이는 과정이 이성의 역할이에요. 이성은 그냥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어떤 틀 같은 걸 갖고 있어서 그 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저는 이런 틀을 범주 혹은 선험적 개념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경험보다 먼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구조라는 뜻입니다. 아, 그 선험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군요. 경험하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것. 그럼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미 그런 틀을 통해 해석된 상태로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사물 그 자체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인식구조를 통해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불렀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말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말한 셈이죠. 사물이 우리 인식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이미 구조화돼 있다라고 말이죠. 와,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이미 조건화돼 있다는 거네요.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 정도만 들어도 책이 왜 어려운지 알 것 같습니다. 칸트 선생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불리는 선험적 종합 판단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순수이성 비판의 출발점이자 중심입니다. 우선 판단이란 말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이렇다 혹은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철학에서 말하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백조는 하얗다. 5 더하기 3은 8이다.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다. 이런 문장들이 전부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판단을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으로 나누었습니다. 분석 판단이란 이미 들어있는 내용을 다시 풀어 말하는 것이고, 종합 판단은 그 판단 속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모든 총각은 미혼이다. 이건 분석 판단입니다. 총각이라는 말 안에 이미 미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새로운 지식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체는 무게를 가진다. 이 선은 곧다. 이건 종합 판단입니다. 물체라는 말 안에 무게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더해주죠. 네, 그러니까 종합 판단은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는 문장이군요. 그런데 거기에선 선험적이라는 말을 붙이신 이유는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선험적이라는 말은 경험 이전에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2는 3이다. 직선은 가장 짧은 거리다. 모든 사건은 어떤 원인에서 생긴다. 이런 문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으로 하나하나 배운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받아들이는 인식 구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우리는 순수한 이성만으로도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험적 종합 판단입니다. 즉, 경험하지 않고도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조금 모순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건 기존 철학을 완전히 뒤흔드는 개념이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경험론이 거의 상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왜 우리는 7 더하기 5는 12라는 것을 확신하는가? 경험으로만 말하자면 7개의 사과와 5개의 사과를 눈으로 보고 합쳐서 12개라고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학은 그렇게 보지 않아도 무조건 12라고 말하죠. 어디서든 언제든 심지어 눈을 감고도. 이건 이성이 경험 이전에 스스로 만든 진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지식은 경험에 기대지 않아도 반드시 참이다. 그게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입니다. 와,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철학뿐 아니라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바탕까지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네요. 그렇다면 이 개념이 순수이성 비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책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형이상학은 가능한가? 형이상학이란 감각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순수한 이성으로만 밝히려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신은 존재하는가? 영혼은 죽지 않는가?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런 문제들이 형이상학의 영역인데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싸워왔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형이상학이 진짜 과학처럼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학처럼 선험적 선험 종합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묻는 겁니다. 형이상학은 수학이나 자연과학처럼 경험 이전의 이성과 논리로 구성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인간 이성의 구조 전체를 분석해야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순수 이성 비판은 이성이 마음대로 무한정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어떤 한계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저는 이성의 자기반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성은 위대한 능력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성이 신은 존재하는가 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려 들면 곧 모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신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자기 능력을 넘어선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면 오히려 혼란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은 경계 안에서만 위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군요. 이성은 스스로 진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칸트 선생님, 앞서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경험 없이도 어떤 진리를 알 수 있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어디까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규명하려 했다는 말씀도요. 그런데 책 후반부에서는 이성이 스스로를 속인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변증론이라는 장이죠. 도대체 이성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예,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의 후반부, 즉 변증론은 이성이 자기 능력을 넘어서려 할 때 어떤 모순과 혼란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성은 참으로 대단한 능력입니다. 정확하게 사고하고 개념을 만들고 규칙을 세우고 경험 속에서 법칙을 찾아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능력에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믿고 감각과 경험이 닿지 않는 세계까지 들어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 세계라는 게 예를 들면 신, 영혼, 자유의지 같은 것들인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성은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에는 끝이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영혼은 불멸하는가? 인간은 정말 자유로운가?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들에 대해 이성은 양쪽 주장을 모두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주는 시작이 있다는 논증도 가능하고 우주는 시작이 없다는 논증도 가능합니다. 둘 다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적한 이성의 변증론적 모순입니다. 이성은 감각이나 경험이 닿지 않는 영역에선 자기 안에서 맴돌며 양쪽 주장을 동시에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성은 어떤 영역에선 자기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성의 경험 밖을 다루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각이나 현실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만 가지고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항상 양쪽이 모두 참 같은 모순이 생깁니다. 저는 이걸 한상적 대립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명제가 나오면 그 명제의 반대도 똑같이 이성적으로 주장될 수 있는 상태 말이지요. 결국 이성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형이상학을 과학처럼 만들려는 순간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이상학적 질문들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무의미하다는 말은 너무 강한 표현입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정직하게 말하자.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학에 있어선 굉장히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제가 보기엔 철학은 어떤 확실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비판이라는 철학의 책임입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들립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말하지 말자. 그게 칸트 선생님의 태도였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인가? 우리는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건 단순히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순수 이성 비판 이후 제가 또 하나의 책을 쓴 이유입니다. 바로 실천 이성 비판이죠. 순수 이성은 이론적으로만 사고하는 이성이지만 실천 이성은 도덕과 자유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만 도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자유라는 개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나는 나를 자유롭다고 간주해야 한다. 와, 그건 마치 철학이 이성을 비판하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믿는다는 느낌이요. 그렇다면 선생님, 결국 이 책은 단순히 철학 이론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 그리고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묻고 있는 책이니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은 이성의 위대한 힘을 찬양하면서도 그 힘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명확히 긋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성을 믿되 맹신하지 말 것, 질문하되 답을 꾸며내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안다고 말할 때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항상 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비판 철학의 정신입니다. 칸트 선생님, 이제 저희 대화도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은 철학의 지형을 완전히 바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칸트 이전의 철학은 꿈이었다. 칸트에 의해 처음으로 깨어났다는 평가도 있고요. 선생님께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이 책, 그리고 이 철학이 무엇을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학이 깨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이성의 자기 비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은 어떤 위대한 진리를 선언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무엇을 결코 알 수 없는가를 차분히 따져본 책입니다. 저는 철학이 더 이상 무한한 상상력의 유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보다는 이성의 구조와 능력, 그리고 그 한계를 밝혀 철학이 진정한 과학이 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개념이 바로 비판 철학이군요. 칸트 선생님 이후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길을 따라 걷게 되죠. 헤겔, 피히테, 셸링, 훗날엔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까지요. 그런데 정작 선생님은 자신의 철학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저는 제 철학이 완성이라기보다 철학을 위한 조건을 정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 마땅히 다루어야 할 영역, 그리고 그 방식을 다시 세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다른 학문들, 예컨대 물리학이나 윤리학, 미학까지보다 건강하고 정직한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길 바랐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모든 지식의 지도를 다시 그려보고 싶었다. 그 지도 위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고 어디서는 돌아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랐지요. 지식의 지도라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당신이 남긴 철학이 후대에 어떻게 읽히고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저는 사람들이 칸트는 모든 것을 의심한 철학자였다고 기억하기보다는 칸트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물은 철학자였다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저는 철학이 삶을 지배하는 권력이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이 철학에게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철학은 권위가 아니라 겸손 위에 서 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자각 위에 서 있습니다.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이해의 정직함을 추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철학자 칸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후대 독자들에게 한 문장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평생 고향 퀘니히스베르크를 떠나지 않았고 동일한 시간에 산책하며 동일한 루틴 속에서 글을 쓰고 강의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지루한 삶이라 말했겠지만 저는 철학이라는 세계 속에서 우주의 가장 먼 별까지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 것을 사유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믿었지요. 그리고 후대 독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라.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다. 고맙습니다, 칸트 선생님. 오늘 이 테이블을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철학이 이렇게 깊고 동시에 겸손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이 책은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